전 세계에서 일본인에게만 발병한다는 질환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름도 생소한 파리 증후군이라는 일종의 정신질환인데요. 파리 증후군의 파리가 날아다니는 파리라면 곤충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추측이라도 해볼 법한데, 사실 여기서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의미한다는 것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도대체 파리 신드롬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이길래 일본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도 화병이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병이 있죠. 스트레스라는 화를 참는 일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일종의 신경성 신체화 장애를 일컫는 말인데,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출판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본이 서적인 DSM-4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관련된 특이한 질환으로 이를 화병이라는 한국식 표기로 등재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삭제되어 정식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1991년 오타 히로아키 교수가 펴낸 책의 제목으로 처음 사용된 파리 증후군은 2004년 실제 논문으로 학회에 등록된 질환이라고 해요. 파리 증후군은 도대체 어떤 질환이죠? 파리 증후군이란 일본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묘사된 화려한 프랑스 문화에 대한 환상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여 겪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인데요. 보통 대중매체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부유한 환경의 20, 3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얼핏 들으면 별거 아닌 질환 같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피해망상이나 환각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파리 증후군을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의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본이랑 백인 우월주의랑 무슨 상관이죠? 일본 개화계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로서 하라이코를 제시하였는데요. 글자 그대로만 보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서구인들이 일본을 비롯 한국, 중국을 같은 문화를 가진 비슷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걸림돌이 될 뿐 뻔뻔하고 위선적인 유교적 가르침이 바탕이 된 한국, 중국과 가까이 하는 건 일본마저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한국, 중국과 관계를 끊어야 서구 사회와 함께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다시 말해 열등하고 우매한 아시아 문화를 벗어나 우월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였죠.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했다면 씨에도 먹히지 않을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 일본은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빠르게 선진국이 되었고, 자신들은 다른 아시아와는 다르다를 넘어 우리는 서구와 비슷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독일과 일본이 방공협정을 맺을 당시 히틀러가 일본인을 명예 아리아인으로 대우해준다는 내용을 담자 일본이 환호한 것인데요. 히틀러는 일본 외무 대신 마스오카 요스케를 접견한 뒤 측근들에게 마스오카를 태초의 정글에서 온 노란 원숭이라고 표현할 만큼 일본인에 대한 시선이 다른 동양인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을 명예 아리아인으로 취급해준다는 것은 협정의 수월한 집행을 위한 미끼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서구에 대한 환상에 젖어 시야가 좁아질 대로 좁아진 일본은 이를 서구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여겨 그 기쁨에 마냥 취해 있었고, 재밌는 건 아직도 자신들이 백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며 최소한 한국, 중국과는 다른 탈아시아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본에 진출한 맥도날드의 성공인데요. 1971년 아시아 최초로 맥도날드를 들여온 일본은 당시만 해도 자국 내 반미 감정이 매우 심했을 때였죠.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국까지 넘보았는데 그걸 막아선 나라가 미국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미국식 패스트푸드의 상징인 맥도날드 또한 일본 내 성공이 쉽지는 않아 보였으나, 맥도날드 재팬의 창업가 후지타 덴에 일본인들이 1000년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면 금발의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다소 어이없는 발언의 영향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돼요. 이 발언 때문에 맥도날드 재팬이 성공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10여 년 전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아이돌 그룹 모닝구무스메의 한국인 비하 논란을 보더라도 그들의 다소 황당한 인식이 엿보이죠. 그들이 한국인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려고 한 행동은 아닐 수 있으나 저 비하 행동에 본인들 또한 포함된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혐한 기업인 DHC 회장이 일본은 중국 조선인과는 무관하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럽인에게 가까운 민족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한국이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느끼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유럽을 형제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삶을 동경해왔는데, 실제로 맞닥뜨린 유럽의 현실이 이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충격에 심한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질환으로까지 발현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파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거죠? 일본인들이 프랑스와 사랑에 빠지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예요. 이 만화는 오스트리아의 공주이자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창작된 만화인데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시대 배경으로 주요 등장인물인 프랑스인 오스칼과 오스트리아인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스웨덴인 페르젠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이 만화는 자칫 유럽에서 만들어진 만화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일본의 만화가 이케다 리오코가 1970년대에 출간한 일본의 대표적인 순정 만화예요.
이케다리오코는 이 만화로 프랑스 문화를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수발리에장을 수여받기도 했는데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오늘날의 많은 모해화 작품이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거나 윤색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데 반해 베르사유의 장미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원한대로 주요 인물들의 복잡 다단한 신경을 묘사하면서도 단점이나 허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편이며 역사적 고증 수준도 매우 높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만화는 일본 만화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으로 모자라 이 만화의 인기로 인해 일본의 프랑스어 연구 붐이 일어났고 프랑스를 일본 여행자들에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사실 프랑스에 대한 환상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심지어는 북한 상류층 주민들 사이에서도 존재했는데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은 켈빈 캔디란 캐릭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켈빈 캔디는 프랑스어를 전혀 하지 못하지만 프랑스를 동경하며 유식한 척하고 싶어 귀족 흉내를 내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막연히 프랑스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프랑스주의 유럽은 같은 문화권이기에 환상의 정도가 문제가 될 만큼 심하지 않았고 프랑스로 여행을 떠날 만큼 일찍이 부유해졌던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왕래가 잦아지는 만큼 환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져갔죠. 문제는 프랑스와는 저 멀리 떨어진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막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던 시기는 불과 40~50년 전인 1970~80년대였어요.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통해 파리에 대한 환상이 계속 커지기만 했던 일본인들에겐 현실의 충격이 몇 배나 되었던 거예요. 도대체 파리가 어떻길래 그런 거죠? 일본을 가보셨다면 두 가지만큼은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치안과 청결인데요. 이 두 가지와 대척점에 있는 곳이 바로 파리이기도 해요. 파리는 아름다운 고전 건축물의 도시로 유명한데 이는 다시 말해 오래된 건물로 인해 도시가 깨끗하기 힘들다는 의미예요. 더욱이 와인과 치즈, 향수 냄새가 가득할 줄 알았던 낭만적인 도시 파리에서 처음 맡게 되는 냄새는 개똥 냄새죠. 미국 TV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여주인공 캐리가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개똥을 밟는 장면이 전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을 정도로 파리는 개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10년 전 기록이기는 하나 파리 시민이 키우는 개는 약 20만 마리로 이들이 매일 배출하는 배설물만 16톤에 달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개똥으로 인해 매년 650명이 미끄러져 병원 신세를 진다고 해요. 재밌는 건 개 배설물만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파리는 사람들의 노상방뇨 또한 문제인데 이로 인한 지하철역이나 도심에서의 악취는 파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범이기도 하죠. 파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소변기를 설치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는데 과연 이게 해결책은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러한 비위생적인 문제 말고도 이곳저곳에 텐트를 치고 사는 노숙자들과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캣콜링과 같은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알고도 당한다는 소매치기와 물건을 강매하거나 무턱대고 금전을 요구하는 수많은 사기꾼들 역시 파리에 대한 환상을 깨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서 설명했듯이 일본은 서구, 특히 프랑스에 대한 동경과 함께 형제와 같은 친근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그들에게 일본인은 그냥 동양인일 뿐이었고 더욱이 진정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눈에는 동양인 따위로 비칠 뿐이었죠. 자국에서는 온갖 접대를 다 받으며 마치 공주처럼 프랑스 명품을 쇼핑했던 부유한 여성들이 정작 파리에 와서는 차갑게 자신을 대하는 직원의 태도와 말투에 심한 차별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는 친절하기로 소문난 일본인 직원들과는 다르게 프랑스 직원들이 다소 딱딱했을 뿐인 그냥 문화적인 차이였지만 일본인들에겐 충격이 꽤 컸던 모양이에요. 일본인은 상대방의 감정을 민감하게 살피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프랑스와 같은 유럽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 또한 일본인들에겐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실망이 쌓이고 쌓여 그동안 자신이 동경해왔던 파리에 대해 배신감이 들게 되는데 이것이 심할 경우 파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을 책망하는 지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들은 구토와 경련, 심지어는 실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세가 발현되기도 하는데 어떤 일본 여성은 자신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왕이라는 망상에 빠져 현지 정신병원에 입원된 뒤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해요. 2004년 프랑스 정신의학 저널 네르비르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총 63명의 파리 증후군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아직도 한 해 평균 12명의 파리 여행객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0% 이상이 완치되지 못하고 재발 또는 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지경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파리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는 24시간 비상전화를 운영할 정도라고 해요. 일본의 그린버드라는 거리청소 봉사단체 NGO는 파리로 날아가 직접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본인들이 나서서 청소를 하자 프랑스인들도 자극을 받았는지 프랑스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늘어 최근 관광지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창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파리 증후군을 일본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겨내는 모습 또한 놀랍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